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관객들 앞에서 좀처럼 말문이 열리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우셨죠?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울면서 또 아주 뭉클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등 암울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이 영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소감은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은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 외부에서 영화를 관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8월엔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룬 택시 운전사를 봤고 지난해 10월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싱을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전 장준환 감독과 배우 강동원 씨 등 관계자들과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씨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의 형인 박종부 씨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화 관람 후 자리를 옮겨 배우 김규리 씨와 소설가 서유미 씨 등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했었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한이 늘 있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 벌받을 사람들 확실하게 책임지고 벌받게 하는. 문 대통령은 신년 초부터 군사 독재를 다룬 영화를 관람한 데 이어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는 새해에도 적폐청산이 지속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대표단 진용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부위원장과 원기루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과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 등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보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어제 건넸던 우리 측 대표단 명단과 대체로 급을 맞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회담 대표들의 직위와 역할에 있어서 우리 측과 상당히 보조를 맞춰준 것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모두 남북협상 경험이 많은 회담통입니다. 다수의 남북회담에 깊이 관여한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도 남북협상 업무에 잔뼈가 굵은 인물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재반 문제를 논의할 인사는 우리 측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입니다. 북측에선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되는 원기루 체육성 부상과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 카운터파트로 나섭니다. 정부 부처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 소속의 안문현 심의관에 대응할 만한 인물은 황충성 조평통 부장입니다. 2013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한 실무회담과 2015년 차관회담에도 참여하는 등 대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에게 달걀이 날아들고 안철수 대표에게는 비방 발언이 쏟아지고 지난달 전남 목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던 두 사람이 여수 마라톤 대회에서 또 만났습니다. 양측의 불편한 심기는 어색한 인사에서도 묻어났습니다. 잘 드세요. 오늘도 드세요. 잘 드세요. 갈등의 진원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 대표 때문에 당내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계속 통합을 추진하면 반대파도 확실하게 개혁신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저지하고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지 않거나 창당을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확실하게 창당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75%가 찬성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확인됐다며 당원과 국민 모두 통합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치인은 그리고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먼저 사퇴하고 전당대회에서 통합 여부를 가리자는 중도파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그분들도 우리가 개혁신당에 만약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계속 밀고 나갈 때는 돌아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파들 의견들도 사실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에 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자.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통합파는 통합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어 통합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반대파는 신당 창당 기획단을 꾸려 지역별 간담회에 돌입합니다.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가 속속 진행되면서 분당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지금 포토라인이 바로 한 5m표에 와 있습니다. 한 7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m. 5m입니까? 5m. 예비 피의자. 왜냐하면 이제 다스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멈출 수가 없어요. 검찰의 특성이도 막 약간 불독 같은 그런 느낌.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우리 계속 고할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언론들이 이제 같이 검찰의 수사에 보조를 맞추듯 여러 가지 것들을 단독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방송에 드렸고. 근데 이번에 실소유주를 암시하는 상속세 문건이 또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스킬로 회계 분식까지 하라는 지시까지 들어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김재정 씨 사망하고 2010년에 김재정 씨 사망하고 그때 당시에 다스의 최대 주주였어요. 1,000억 원이 넘는 다스의 주식을 상속받은 유족들은 400억 이상의 세금,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속세를 검토한 다스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청계재단에 김재정 소유의 주식 전부를 기부하는 방안도 비중있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청계재단하고 김재정 씨 유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이것을 청계재단에 기부하시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부 문건에 청계재단의 기부를 전체를 다 하는 방안도 고려했었다. 웃기잖아요. 웃기죠. 거기에다 더 웃긴 거는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이 세 명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회수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액이 얼마인가도 계산했다는 거예요. 예. 와, 그 제3자. 당시 이제 BBK 특검이 당시 BBK 특검이 이거를 다 이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알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마무리됐던 게 뭐냐면 경리가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경리를 이제 원래 이렇게 BBK에서 경리가 100억대가 넘는 거를 만약에 횡령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현행법에도 10년 이상 중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근무 중에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이건 횡령은 기존에 BBK 특검이 판단을 했던 횡령죄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 자체도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상은 말에 의하면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행사를 했다. 다스 실주인이 행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 다스의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누가 행사를 했느냐 그게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거의 밝혀졌다고 해서 이게 7m 포토라인 7m냐 5m냐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냐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18년 2월 20일이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에요. 이 안에 BBK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척이 되고 기소가 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곧 전 사장을 지금 이몽박의 큰 마청을 지금 불러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러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MB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이상은 회장도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썼대. 건실한 사실상 대기업에 가까운 정도의 기업인데 그러게 말이야. 거기 회장이 한 달에 500만 이상 못 써. 500만 원. 경리 직원의 파워가 엄청난 거네요. 그죠. 경리 직원한테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라고 할 때 인감을 줬기 때문에 이상은 그 인감을 주고 왜 너는 그 돈을 회수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한마디만 물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너 그 돈 어디다 놨냐? 어떻게 판단해? 너가 판단했냐? 아니면 네 뒤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거냐? 이 말 한마디면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MB는 이제 목줄까지 탔던 거고 그래서 홍준표까지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발견된 그 문건에 보면 그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회계 수치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라. 뭐 이런 제안도 있고요. 근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면 다수 주식의 가치가 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상장 주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의 당기 순이익을 그러면 임의로 낮춰야 돼. 얼마나 많은 꼼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세금 좀 적게 내고 계획이 없이 돌아가신 거야. 김재정이라는 사람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세금 안 내고 이명박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 상황들. 왜냐하면 이명박은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을 거치면서는 자기가 신고한 재산이 액이 있잖아요. 그게 약 50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집만 빼고 전부 다 국민들한테 환원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막 3년 버티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 만든 게 사위한테 환원하는 방식으로 청계재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주식 가치가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고 어차피 그건 주식 가치를 나중에 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가 조작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명박이 돈을 벌어왔던 거예요. 이런 거를 암시를 하면 2009년 결산보고 손실액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도 좀 조작을 하려고 하는 공고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미국 법인의 성과급이나 재고 등을 통해서 비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공고안들이 이제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 기업들이 개버릇처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MB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국고가 지금 세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돼야 되고, 국세청에서도 과거에 MB 정부나 근해 정부에서 사실은 국세청도 컨트롤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악돼서. 근데 이런 문제는 자금 추적이나 이런 문제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왜 검찰이 움직일 때까지 추적을 못했고 사항을 파악을 못했냐는 겁니다. 늦장 조사에 원래 이 국세청의 권한이요 막강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야 움직인 거에 대해서 정말 좀 화가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 조사할 때 한상률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럼요. 박연차의 기업을 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 기존의 적폐 세력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용적인 것인지 저는 좀 화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을 씹었는데 이건 검찰이 안 가도 국세청에서 제대로만 조사해도요. 비자금 밝힐 수 있고요. 그럼요.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이 조사를 들어가는 거는 기업한테는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요.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게 아니고 국세청 수사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개인적 유용 성격이 짙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기엔 상황이 불리합니다. 우선 검찰이 특활비 사용 내역으로 지목한 기치료나 주사비용,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경력금 등은 국정수행과 거리가 먼 대부분 사적인 것들입니다. 여기에 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향후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한 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여론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이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행이 지난 정권에서도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기존 국정농단 재판엔 보이콧을 유지하면서도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엔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라도 직접 출석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대 적폐, 이명박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재판하는 과정에서 물론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이분 이제 감옥에서 귤까드시고 계시는데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장에 보면은 국정원의 뇌물을 36억 원 받았고요. 그 대부분을 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엄청 신났겠다. 아니 이 돈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최순실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 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 비용,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 그래 놓고
예전에 이 돈 내가 직접 지불했네만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그 문고리 3인방한테도 용돈도 좀 던져주는 방식 있잖아요. 야, 얘따 너 용돈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용돈이 규모가 훨씬 큰 거지만. 근데 그 용돈의 문제가 저는 용돈으로 보지 않고요. 지금 밝혀지지 않는 기치료와 운동치료는 이게 점을 했는 것인지 이게 뭐 뽕을 먹고 뭘 했는 것인지 뽕 비용인 것인지 이 사저관리 비용은 뭐 청소비나 이렇게 줬다고 쳐요. 그럼 차명폰이 한 달에 1,000만 원 나옵니까? 예? 차명폰이가 한 달에 얼마 나와요? 돈 10만 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여기다 끼워 넣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의상이요? 의상 다 국가 공식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이거 좀 출처 밝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고리 3인방한테 줬는지 기치료하는데 줬는지를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옷 비용이요. 의상실 비용 다 국비로 줬습니다. 이거 업무 추진비 있어요. 대통령 공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왜 여기에 끼워넣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저관리 비용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차명폰 4년 동안 지가 써봐야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400이면 떡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문고리 3인방한테 용돈을 줬다는데 문고리 3인방도 다 상납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이런 식으로 퉁쳐서 설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돈이 뽕을 샀는지 연애하는 데 썼는지 밝히기 어려운 곳에 썼는 건지 이거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녹음기까지도 다 당시에 카메라, CCTV 카메라 이런 거 다 공비용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네. 나는 이 돈이 거의 대부분은 어떤 통장인가 들어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안 썼다고 안 한다면. 쓰고 거의 안 쓰고 어차피 쓸 수 있는 비용은 청와대에 다 있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비아그라까지 청와대 비용으로 샀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영수증 같은 거 기반할 수 없으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이런 비용으로 썼다라고 지금 말에 의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요. 퉁치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곳에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다가 자기 사적 통장에다가 지금 저축한 거예요. 아니 진짜 화가 난 게 뭐냐면 국정원이 007 가방에 5만 원권으로 1억씩 가져오면 대통령 자가 이게 정상적인 돈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새끼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이 돈을 다 갖다 쓰고 허다못해 말이에요. 최경환이 이 쓰레기는 지가 재경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 똑같은 놈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도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쓰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한테 무슨 돈인지를 설명하고 이 돈이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에 알아야 되는데 박근혜 지시로 이루어졌는데 무슨 그렇죠, 말이 그러네요. 엇박자가 박근혜가 지시했죠. 국정원이 돈을 줄 거니까 가서 받아와 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박근혜 자체를 바보로 만들지 마. 지금 보면은 정말 사악한 아줌이에요. 아줌마. 악플 달리겠다. 뭐 어떻게. 결혼 안 했잖아요, 그분. 나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가씨. 처녀여서 뭐 아가씨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뻔히 보여. 우리들은 감을 못 잡는데 신비님이 사실 돈 없는 사람 아니잖아. 집도 있고 부인도 돈 잘 벌어. 근데 누군가가 1억씩 상납을 하면 그 돈 씁니까? 안 써요. 저축하고 쓰지.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지. 아이폰 하나 정도는 사겠죠. 에이, 저희 4대주의자 진짜. 잠깐만, 아이폰 이야기 잠깐 1분만 해요. 아이폰 그놈 진짜 나쁜 놈들이더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팀쿡을 욕하더라도 아이폰은 욕하지 마세요. 왜 팀쿡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팀쿡. 팀쿡. 아니, 팀쿡이 누구예요? CEO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이지. 근데 아이폰은 욕하지 마세요. 아이폰은 굉장히 잘 만들어. 아니 일부러 기능을 떨어뜨리고 배터리 교환하러 갔더니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 교환해줄게 했는데 간 배터리가 없어. 그러면 사람 몇 시간씩 줄 서 있거나 허탕치고 돌아와. 이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한국에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50% 이상 줄어야 돼. 그래도 삼성 성남의 폰보다 낫잖아요. 삼성도 사지 말고 우리처럼 아이폰 사지 말고 푸른나무님하고 나처럼 LG 걸 쓰라니까. 착한 기업. 저기 신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폰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지. 이 4대주의자들아. 아이폰보다 훨씬 쉬워요. 저는 지금 이 배터리 사건이 2번째 당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이폰 5 썼을 때도 그쵸. 배터리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애플에서 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가면 배터리 없어서 못 바꿔주고 3시간 기다렸다 허탕치고 돌아오고 결국 바꿔준다고 해서 무료로 바꿨는데 볼륨 버튼이 안 눌러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애플을 많이 산다고 하지만 애플 정식 스토어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AS도 정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 같은 데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제가 삼성보다 높이 평가한 건 애플이 원가 공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아직도 원가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나는 거예요. 정치자들은 정말 황당해 지금.
죄송하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만지는 자들의 특성 중에 대표적인 게 드러난 거라고 봐요. 변명을 했지, 사적으로 썼다. 이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그 돈들은 자신들의 노후나 뭐 다른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조장해 두고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아까 신민도 말씀했잖아요. 비아그라네 뭐네 뭐 공급으로 샀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그것은 아마 은행권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거예요. 비밀 금고 같은 데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삼성동 사저에 있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 봤다 그랬었죠? 장시호가 네. 발언했던 거죠. 그런데 그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무단 사용, 범죄, 절도. 저는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대통령이 되면 자기 개인집 분명히 집사를 두고 관리하는데 저 돈은 어디서 나갔길래 월급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저금했을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드러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난 4.13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 원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제외했다는 거예요. 발표 내용에서. 그것도 의심스러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36억이 넘는 이 돈을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어디 통장에 꿔붙여 놓은 게 아니고 친박들한테 대거 풀어서 자기를 떠받들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친박들은 각기 다 받았다니까요. 각기. 온갖, 최경환이랑 뭐 다 받았잖아요. 아니, 받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헤쳐먹었는데 다. 그런가? 10억 받았잖아요, 지금. 밝혀진 거 하나만. 그렇지. 10억 받아서 다 이리저리 나눠 먹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통치자한테 통치금 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요즘은. 지기들이 알아서 직책을 주면, 지위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 특수활동비와 그 다음에 그 지위에 따른 매관매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안 밝혀지는데요. 이 장관이면 매관매직 금액만 어마어마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직급 올라가는데 3억 이상 줘야 된다고. 4급 이상은.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란 말이에요. 장관직을 하면. 검찰 발표를 보면은 청와대 내에는 상당액의 특활비가 배정돼 있고 총무비서관 아래 재정팀장이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특활비의 존재에 대해서 청와대 내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3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궁금한 게 박근혜는 누구의 코치를 받아서 국정원 장에 있잖아요. 안봉근 시켜가지고 국정원장한테 돈을 받아오게 해요. 박근혜가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국정원장 당시 남재준한테 안봉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특활비 우리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국정원 특활비를 내가 사적으로 착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MB 때부터 있었던 관행이라잖아요. 지금 MB 시절에 특활비도 지금 박근혜 정부 시대처럼 상납이 됐었다는 거예요. 지금 MB 다스 때문에 지금 다 몰려 있는데 MB가 구속되면 지금 MB 특수활동비까지도 지금 수사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MB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국정원장하고 면담도 안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MB 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버릇을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게 MB 때문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MB 연속선상에서 지금 박근혜가 정권을 이양했잖아요. 이양을 받았잖아. 근데 당연히 이명박 때 돈을 받았던 건데 박근혜 때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납하고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야 씨발 왜 나는 안 주냐? MB는 주고 이러니까 갖다 상납한 거고 그 상납금이 MB 때에 비해 적으니까 최경환이 상납 좀 올려 씨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구속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포질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MB가 이 오능이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도덕하기가 뭐 거의 뭐 명예 한 9단급쯤 되는. 예,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34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들, 이제 가족 같은 이런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상희 공동대표입니다. 예, 그러나 실소유주는 아니죠. 실소유주는 버터입니다. 예. 자, 실소유주 버터 퀴즈맨. 실소유주 버터 서정우입니다. 예, 그리고 개고생하고 계시는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우리 이상구 박사님. 예, 이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특별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 먼저 소개 좀 해드리고, 퀴즈 보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번에 한번 나오셨었죠? 네. 두 번째 나오시는 반갑습니다. 건데, 정혜선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혜선입니다. 예. 정혜선이라는 탤런트도 있어요. 네. 예, 그분 누군지 아시죠? 잘 알죠. 야, 그분, 네. 이번에 연기대상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곱게 늙으셨더라고. 지난주에 국가예산, 지방예산, 이 이야기,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 네.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방송할 때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바쁘다 보면. 정말 좋은 방송이었다. 그리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지방정부 예산뿐만 아니고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해서 좀 몇 차례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또 하나의 선거일 뿐이고, 민선 6기가 7기로 돼서 사람만 바뀌지 달라질 게 뭐 있느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촛불혁명의 정신이 지방정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아예 근본적으로 역할과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방안을 좀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준비를 차근히 지금 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난 연말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그 위협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무위원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을 다 청와대로 모셔가지고 식사를 딱 대접하시면서 그 자리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듭시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신년사 나왔습니다. 신년사에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삶의 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라냐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나라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도 삶의 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 아닙니까?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과로하지 말아야죠. 우리 이 시리즈 방송이 사실은 그 목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삶의 질의 향상. 복지국가죠. 그게 바로 저희들이 지난 정권 교체하기 전에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듭시다라고 정권 교체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나라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그랬더니 그 복지국가가 뭐냐? 그래서 출범하실 때는 대통령께서 그게 포용적 복지국가입니다. 이렇게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셨거든요. 그리고 포용적 복지국가가 뭐냐? 이게 좀 어렵잖아요. 이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국가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치권의 적폐는 무슨 비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복지를 반대하는 그 모든 세력이 저는 적폐라고 봅니다. 그거를 경제사회적 적폐예요. 네. 그 비리 이런 거는 위법적, 법을 어긴 위법적 적폐 아니겠습니까? 깜빵 가려면 가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를 좋아지게 하려면 경제사회적 이 불평등과 격차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적폐를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 그 복지국가, 우리 싱크탱크, 우리 정권 연장 싱크탱크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푸른나무 권PD께 왜 저를 감사와 찬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제 그 인생 좌우명이 복지예요.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도 복지자가 쓰여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복을 먹을 땐 지리만 드시는. 네. 저런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폐가 뭐냐 뜻이 그랬더니 적당히 패줘야 된대요. 자, 사실 글자가 틀린데. 자, 알겠고요. 고급진 유머를 구사하고 계시는 우리 퀴즈맨. 퀴즈 갑시다. 오늘은 뭐 유머보다는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과로사 관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글로벌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세계 평균 노동시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10위부터 1위까지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위 벨기에 브뤼셀이고요. 33.02시간, 휴일이 연간 18일. 9위는 리투아니아 빌뉴스라는 도시고요. 평균 노동시간 33시간. 8위는 룩셈부르크 주 평균 노동시간 32.75시간. 여기 재미있는 게 휴일이 엄청 깁니다. 휴일이 32일. 그러면 시간당 실질 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40.6달러. 한국 돈으로 1시간에 47,000원. 그다음에 7위는 덴마크 코펜하겐 32.64시간. 그다음에 6위가 이탈리아 밀라노 평균 노동시간 32.52시간. 네. 그다음에 5위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기는 32.27시간. 연간 27일의 휴가를 쓰고요. 4위 헬싱키 핀란드에 있죠. 31.91시간. 여기도 한 달 휴가 주고요. 3위가 특이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가 3위네요. 평균 노동시간이 31.66시간. 여기도 한 달의 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프랑스 리옹 31.36시간 29일의 유급 휴가를 받는다. 1위는 프랑스 파리 주평균 노동시간이 30.84시간 여기도 29일의 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여러 세금 중에 지방세와 국세가 있습니다.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1번 종합소득세, 2번 자동차세, 3번 재산세, 4번 부동산 취득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답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문제
세계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일본보다 평균 2달 정도 더 일을 하는 것이며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4개월을 더 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얼마일까요? 1번 1800시간, 2번 2000시간, 3번 2285시간, 4번 3000시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정답이 보일 겁니다. 정답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페이스북 계정이나 팟빵, 이칼람 게시판에 정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소개하셨던 거는 이제 주당 노동 시간을 도시별로 소개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 30시간 일하는 그 파리나 이런 데서는 한 달에 한 120시간 일하니까 1년이면 1,400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9일에 이제 휴가기 때문에 대부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휴가를 한 달씩 다니죠. 예. 거의 유급으로 그것도. 최근에 그런 이슈도 나온 적 있어요. 공무원들 그 연차 휴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아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게 나온 것도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고민하시고 이 방송 들으시면 정답은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 잠시 쉬시는 사이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혜성 교수님. 네.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근데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러게요. 거의 한 3, 4개월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때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었었나요? 네. 2월 달이었는데. 예. 그 다음 달에 바로 파면됐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과로로 뭐가 쓰러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주일에 뭐 국무회의만 한두 번 개최하고 거의 대부분 놀았다는 정말 과로사랑은 전혀 해당 안 되시는 분. 오늘 주제가 과로사잖아요, 과로사. 네. 일설에 보면은 우리 교수님이 거의 뭐 과로의 여왕. 과로사에 대한 홍보대사 뭐 이런 느낌이시더라고요. 활동 되게 많이 하시죠. 네. 네, 본인이 과로를 일단 하시고. 이게 문제예요. 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직원들은 복지를 못 누리고. 예. 과로사 이야기하는 교수님은 과로사 당할 일이 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물론 이제 직장에 관한 이야기겠지만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과로사도 문제지만 일이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제가 사업 망하고 막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 시절에 뭐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찾은 게 어디 시장통에 있는 순댓국집이었어요. 근데 그 순댓국집에 가서 이제 뭐 일주일에 보통 한 5-6번 가서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뭐 그런 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또래 어떤 친구 하나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누군가 봤더니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도 나랑 똑같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 가게를 도우러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한 7년 정도를 지나면서 기술 다 배우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뭐 일주일에 하루 쉴까 말까 하고 아침에 10시 정도에 나오면 밤에 한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그 사이클로 돌았는데 불과 한 2달밖에 안 됐죠.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방송 중일 때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 폰으로 돌아가셨다고. 처음에 깜짝 놀랐죠. 그게 당사자인지 아닌지도. 본인 부고 이렇게 나오고. 본인 부고죠. 예. 핸드폰으로 온.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연락처에 보고 다 연락을 준 건데 그때 한번 술 한잔 먹으면서 나눴던 대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내가 막 죽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막 했어요. 어린 딸을 봐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자.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에는 낮 시간대에 손님들을 다 치운 다음에 피곤하다고 본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안 나온 거예요. 식구들이 가서 직접 가서 봤더니 죽어 있었던 거죠. 그 경우도 과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적 문화도 저는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게 먹고 사는 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몸이 상하고 과로가 된다는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시작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나요? 그 친구의 그런 죽음이 어떤 이런 용도로 쓰여서 과로가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도록 일을 하죠. 자,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열심히 활동하셔서 진짜 과로 당하실 일이 있다 그러시는데 요즘 뭐 활동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직장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해지려고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 시간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사회 곳곳에 여러 많은 그 분야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강병원 의원실하고 같이 저희가 12월 달에 과로사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
방안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특히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축사를 보내주셔서 과로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해 주셔서 또 고용노동부도 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때 발표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우리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어티도 이제 공동 주최하는 거라서 뭐 제가 그날 인사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인사도 잘했죠. 네,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쁜 짬을 내가지고 다 가서 제가 발표하는 것까지 다 들었는데요. 우리 정혜승 교수님께서 직접 또 한 세션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하시면서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과로사 이야기 하시면서 쭉 발표를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과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을 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제 노동에 대한 제 스스로의 자기 통제성을 갖고 있다고. 네.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통제성과 자율성.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노동을 이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는 이 노동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노동이에요. 그죠? 하고 싶어 하는 일이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거야. 네. 시간이라든지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그런 그렇죠. 권한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일을 하더라도 또 일을 다소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즐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힘들면은 좀 쉬어서 휴식을 또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반대인 경우에 네. 길게 일하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별로 그 일 원하는 것도 아닌데 생계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 노동 강도가 크고 높고 노동 시간도 길고 하면 이제 그러면 그게 어렵죠. 또 하나는 그런 노동을 길게 하는데 그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강도를 스스로가 몸에 맞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주어져 있지 않고 자기 상급자에게 통제권이 주어져 있으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 그럼 하기 싫은 일을 몸도 안 좋은데 억지로 길게 세게 해야 되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몸에 문제가 하자가 와가지고 나중에 뭐 과로사 한다라든지 질병으로 연결된다라든지 이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제가 선생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잘 이해한 거죠. 네. 과로라고 하는 게 일을 과하게 한 거잖아요. 네. 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선은 분명히 있는데 일을 좀 심하게 많이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다가 죽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전에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영어는 써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용어들이 거의 없다면서요. 뭐 외국에는 이제 영어에는 그냥 일을 하다가 죽는다 이런 뜻이 있기는 한데 과로사라는 명사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처음 한 거는 이제 일본에서 가로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하다. 예, 가로시, 그쵸? 가로사. 한자는 똑같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 비슷한 얘기죠.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피곤하고 피로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완전히 탈진의 상태까지 가서 거기에서 심해져가지고 몸이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뇌출혈, 심장마비 이런 것이 돼가지고 과로사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무섭네. 그게 제가 최근에 겪은 증상인데요. 네.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반짝반짝 무슨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뭐지? 빈혈 같은 증상 같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뇌출혈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병원 가보라고. 예. 지금 그래서 병원 예약해놨습니다. 일과성 뇌허혈증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거기 저 뇌에 이제 혈관이 막히든지 혈류가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반복해서 생기면 뇌졸중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아, 진짜 무섭다. 이게 그런 종류를 다 통틀어서 과로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과로가 지나쳐서 사망에 이른 거죠.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권 PD님 있잖아요. 권 PD님은 그 만약에 이 일을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노동에 대해서 자기 통제권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남이 그 윗사람이 시키는 데 되도록 막 따라 하는 통제권 없는 노동을 이렇게 과로하고 있다면 아마 벌써 쓰러졌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 그나마 그래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자기 스스로가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안 쓰러지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렇군요. 그런 면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근데 그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이 이런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예방하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아마 그런 증상일 거예요. 아마 심장마비라고 직접적인 사인은 이야기하지만 심장마비건 뭐 뇌출혈 이건 다 직접적으로는 과로사의 원인을 갖고 있는 거죠. 과로에. 자, 근데 뭐 우리가 일 많이 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과로사가 그렇게 많아요? 과로사라는 진단을 받지 않고 그 사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집배원들이 연달아서 6명이나 계속해서 사망했던 그런 문제들, 또 AI나 구제역 방역하다가 현장 공무원들이 돌아가신 일들, EBS PD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과도하게 장시간 노동을 하든지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하든지, 그러니까 양과 질에 있어서 그 과로해서 돌아가신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사자가 죽고 그 가족들이 슬퍼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과로사가 이제 사회적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단계에達다는 거죠. 뭐 최근에 그 언론에서 보도돼갖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버스 운전사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 앞에 간 차를 받아버려서 일가족이 몰살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버스 운전사의 업무 강도와 업무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안 하니까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요즘 그 보험 회사들이 덤프 트럭은 보험을 잘 안 받아주려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들끼리 공제 만들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덤프 트럭은 이제 그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수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 빨리 많이 뛰어야지 되니까 뭐 중간에 휴게소에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상시적인 과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졸다가 옆에 차 앞에 차 받아버리는 게 비일비재해서 사고율이 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도 안 받아줄 정도가 되고, 받아도 자기는 별로 안 다치니까 또 그 뭐 차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상대편 차를 보호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밀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아져서 이미 뭐 여러 군데서 과로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그 운전기사님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이제 본인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운전하던 그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망을 하거나 사고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 또 가족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로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학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 용어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은 이제 사망 원인을 뭐 심장마비, 뇌출혈 이렇게 분류를 하겠지만 밖으로 데이터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로사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재해 분류에서 과로사로 인한 사망,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와 사망자 숫자는 연간 30명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그거는 이제 산업재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당사자인 노동자한테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적은데요. 그런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사망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연간 한 600건에 불과하지만은 이거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해서 이 부분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해서 신청해도 인정 비율이 너무 낮아서 한 23%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과한데, 실제로 이제 이로 인한 요양 건수는 연간 한 2,000건 가까이 되는 이런 식이니까 적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우리 정 교수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통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과로사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산재로 인정받는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과로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인지, 업무가 심해져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평소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반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죠.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힘들게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건수가
한 600건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더 많은 숫자가 있을 테지만 그거를 인정받은 건수가 그런 것이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업무 때문에 산재가 발생을 했겠지만 업무상 인정 기준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심혈관계 질환, 과로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했는데 과로로 인해서 발생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과로사인데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숫자가 1년에 산재로 인정된 건수가 한 350명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명씩 과로사로 사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과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적다고 느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밖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한 건 아니죠. 감으로 봤을 때 10%나 정말 드러났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지금 뇌심혈관계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지금 사망 원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잖아요. 암 다음으로 뇌심혈관계 그렇죠. 질환이잖아요. 네. 중요 국민 사망 전체 원인, 사망 국민 원인. 전체 사망 네네. 원인이. 네.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서방에는요. 암보다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암보다도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배 더 많다고 그러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혈관 질환으로 사실은 죽는 거예요. 네. 근데 혈관 질환으로 죽는데 이거는 뭐 그냥 죽도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지금 과로, 업무로 인한 어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뇌심혈관계 질환이 더 급격하게 악화돼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과로사라고 본다.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예. 근데 그 건수가 네. 사실 우리 국민들 중에 거의 태반은 혈관 질환으로 나중에 죽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건수가 그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서 과로사로 인정받는 경우는 1년에 하루에 한 명 정도라고요? 그렇죠.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이 지금. 너무 적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지금 이 시간 어디에서도 하루에 한 명씩은 과로로 인한 사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인정받은 것만요. 예. 아, 좀 무섭네요. 네. 저도 뭐 만약에 어떤 변을 당하게 되면 과로사라는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병의 직접적 원인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로사 맞는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산재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산재 인정 받았냐 안 받았냐 이야기지. 사실 네. 과로사 우리나라 국민들 사실 태반이 과로사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이게 업무로 인한 것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로 인한 걸 입증하는 책임이 노동자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건 유족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유족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산재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과로사 하잖아요. 그럼 과로사로 인정 못 받거든. 왜냐하면 그 노동자가 아니잖아. 당신은 자영업자거든. 네. 동네 의원 원장은 자영업자. 그리고 그러네. 우리 저 PD님도 완전 과로사 하시잖아. 그러면 그 산재에서 과로사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자영업자거든. 자영업자도 아니야. 저는 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개인 방송이에요. 그 개인 자영업자, 네. 비공식 개인 자영업자. 아까 돌아가신 그러니까, 동네 국밥집 주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아까 그 친구분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과로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통계에 안 잡히는 거잖아. 그것도 감안해야 돼.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과로사의 이제 일반적인 원인을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단 건강 상태에서 고혈압이 있든지 고지혈증이 있든지 당뇨병이 있든지 이런 분들은 과로사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습관의 요인이죠.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신 분, 또 비만하신 분, 또 운동을 안 하신 분, 이런 분들이 과로사로 인한 그 사망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 원인이 그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서의 과로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의학적 사인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그런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현재 질환이나 건강 습관이나 이런 거 말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 양, 또 업무 시간, 또 업무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로사 생각하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과로사를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노동 시간이 길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 시간이 기니까 그것 때문에 과로사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노동 시간이 짧은 경우는 과로사가 안 생기냐? 그게 아니라 노동 시간이 짧을 때에도 업무에 대한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 아주 집중적으로 그거를 계속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IT 노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그 과로사를 당할 그런 위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양적인 노동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질적으로 그런 그 노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그 과로사의 그 뇌심혈관계 질병 그 고위험군을 규정할 때 제가 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우리 권 PD님 이야기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첫째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 둘째 고정적으로 야근 작업에 종사한다. 또 세 번째 정치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큰 업무를 하고 있다. 또 뭐 힘이 많은 이들은 중노동은 아니지만은 영속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나 그 고열이나 한냉 속에서 작업하는 경우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거 상당 부분 해당되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확 겁이 나더만요. 우리는 뭐 거의 순국 수준에 이제. 예. 자. 그래서 거기에 그 고위험군을 이제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60시간이라는 기준이 적절한가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이 많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정이 되는 기준이 주 52시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을 넘으면이 아니라 주 60시간을 넘어야 과로로 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바로 12월 29일 날 업무상 인정 기준을 또 바꿔서 주 60시간은 기본으로 하지만 52시간이 넘는 그런 경우에도 최근에 3개월 내에 그런 업무량이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인 경우에는 과로사로 인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준도 바꾸었는데 그만큼 이 노동 시간이 우리나라가 정말 장시간 노동이고 노동 시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인정 기준은 현재의 그 노동 시간에 대한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걸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꾸고 나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네. 이 과로사에 대한 기준도 이제는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병 전 12주 동안에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60시간 아니고 52시간으로 줄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가중 요인을 여러 가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있으면 그 주당 근무 시간이 좀 적어도 과로사로 인정을 한다 이런 건데요. 근무 일정 예측 곤란 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하는 경우, 또 교대제 업무 종사자, 또 휴일 업무가 휴일날 부족한 업무를 채워서 일해야 되는 분, 또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분, 또 육체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 시차가 큰 출장을 해야 되는 분, 또 정신적으로 긴장을 수반한 업무를 해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사망할 경우에 과로사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점점 확대되는 거, 이런 것도 대통령을 바꾸고 나서 생긴 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로사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과로사 요인이죠. 요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이 길면 뭐라 그래도 이제 과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근데 노동시간이 좀 길더라도 뭐 대충 헐렁헐렁 이렇게 시간 때우는 사람들도 있거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과로사 올 일이 없잖아요. 한데 노동시간이 좀 짧더라도 뭐 가령 법정 노동시간인 52시간을 주당했다 하더라도 이게 업무량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막 혈압도 높아지고 막 혈관도 좁아지고 이렇게 심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올 거예요. 그러면 스톱해야 되는데 노동을 좀 스톱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게 막 못 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목 잘리게 생겼단 말이죠. 위에서 막 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다가오면 이거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일하는 환경 자체가 쾌적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만드는 환경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과로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70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일을 새벽까지.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못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이게 딸린다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저도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새벽 3시에 끝나면
보통 같으면 집에가 잘 텐데, 저는 일단 1시간 정도 걸어요, 또. 그래서 운동 느낌 좀 약간 좀 훌훌 털어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정신노동이라서 하루 종일 엄청난 것들이 쌓여요. 토론하다가도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급적 털어버리려고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걷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체력적으로 버틸만 하니까 하는 건데, 그것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육체적인 어떤 지병 이런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 해보거든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1시간 걷는 거 그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1시간 안 걸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1시간 걸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근데 만약에 저 위에 높은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면서 1시간 그 걷는 것도 못 걷게 하고 그렇지. 10분만 쉬고 다시 돌아가서 일해 이렇게 해봐. 맞아요. 미쳐. 그래서 이 노동시간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업무의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제 관건 요인인데요. 실제로 집배 노동자들, 그 우체국 직원들 같은 경우에 건수별로 이렇게 할당을 하거든요. 지역에 대해서 몇 건 이상을 이제 배달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연간 근무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2,869시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자동차 운수 노동자, 소위 말해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또 화물차 운전하신 분들은 이 하루 평균 11.7시간. 그런데 택시는 그나마 좀 나아요. 중간에 힘들면 손님 없을 때 잠깐 세우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버스는 한번 들어가면 코스를 완전히 돌아서 와야지 잠시 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길이 막혀서 늦으면 그 주어진 쉬는 시간 또 짧게 해서 다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해보니까 연간 평균으로 계산해봤더니 3,000시간 넘더라는 거고요. 게임 업계에는 주 5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업무 강도가 또 굉장히 센 거예요. 주어진 시간까지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앞서 제가 언급했던 대로 과로사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 사망군들에 속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우리 교수님께서 진 교수님께서 아주 연구를 해놨어요. 그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근로시간하고 노동시간하고 과로사가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52시간까지는 법정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52시간 미만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52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을 해봤더니 5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산재 발생 확률이 2.3배나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시간이 정말 이 산재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근로시간 감축이 또 영향 미친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면은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근로시간을 월평균 1%를 감소를 하면 산재가 3.7%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시 근로시간을 우선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앞서 문제도 나왔지만은 옛날에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었어요. 연간 노동 일수가 시간이 2,113시간인데 34개국 중에서 지금 2등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멕시코가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주는데요. 문제는 이 많다는 것이 2등이라 해서 좋아할 수가 없는 게 OECD 평균보다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한 달 내지 두세 달을 더 우리나라가 일하고 있는데요. 앞서 가장 적게 일하는 주 30시간 일하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연간으로 하면 1,400시간 이 정도밖에 일 안 하니까 2,000시간이 넘게 일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나 이상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이상하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노동 시간이 법으로 정해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노동 시간이 중요한데 집배원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노동 시간을 자기가 채워야 되는 실적이 있어요. 배달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채워야 되니까 노동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 초에 실습 나간 여고생이 콜센터 여고생이 콜수 못 채웠어. 실적 못 채웠어. 그랬잖아요.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로 자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실적을 채워야 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런 경우도 산재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고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해당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 체크리스트를 우리 교수님께서 또박또박 하나 읽고 나면 우리 컴퓨터께서 해당 된다, 동그라미 해당 안 된다, 꼽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몇 개 해당되는지. 자, 미리 알려드려야 되죠. 12개 이상이면 위험하다. 네, 문항이 2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네, 1. 전보다 잘 지치고 피로가 쌓여 있다. 일과를 마치면 녹초가 된다. 요거는 세모예요, 가끔. 네. 두 번째는 지금 일에 흥미가 없어졌다. 아닙니다, X. 3. 일에 대체로 의욕이 없다. X. 네. 네 번째는 매사에 실증을 잘 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보낸다. 그러고 싶어요. 세모네, 세모. 네. 네. 다섯 번째는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트집을 잡게 됐다. 가끔씩 그래요. 이건 오해요. 여섯 번째는 약속이나 마감일 등을 잘 까먹고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저는 워낙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X. 일곱 번째는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와 떨어져서 혼자 지낸다. 이거 5. 네. 여덟 번째는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공격적이 되는 일이 많아졌다. 5. 네. 아홉 번째는 유머 감각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이건 X입니다. 네. 그리고 열 번째는 예전보다 감기 같은 질병에 자주 걸린다. 이거는 제가 이상해 박사님이 추천해 준 거 있잖아요. 고용량 비타민C 지금 4개월째 먹고 있거든요. 전혀 감기 기운 없어요.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11번째는 평상시보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죄송한데 이건 X인데 제가 워낙 건강 체질이긴 해요. 네. 네. 12번째입니다. 위장 상태가 나쁘다. X. 네. 13번째는 아침에 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졌다. 저거는 이게 체크리스트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무조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14번째는 예전에는 주위에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부러 피한다. X. 네. 15번째는 성욕이 감퇴됐다. 세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퇴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16번째는 다른 사람을 마치 인격이 없는 물체처럼 다루거나 무신경하게 다룬다. 이것도 X. 네, 17번째는 업무상 의미 있는 결과를 전혀 내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무언가를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낀다. 무기를 한 X. 느낌. 네. 18번째는 혼자 있을 때 자발적인 활동이 없어진다고 느낀다. 이것도 X예요. 19번째는 매일 업무나 사람 사귀는 일,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전 이것도 X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거나 기력이 쇠약해져 있다. 저는 과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항들이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번아웃을 체크하는 리스트고 여기에 그 체크가 많이 되면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요. 그 많은 문항들이 이제 개인적인 이런 부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업무의 자율성이라든지 또 자기가 원해서 하는 업무인지 이런 것에 좌우가 많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객관적으로 실제 노동 강도가 클 경우에 이게 체크가 많이 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몇 분쯤 해봤더니 뭐 19개, 20개 이런 분들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날 분들이네. 아니,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많아. 이 갱년기 증후군 비슷한 거예요. 갱년기 접어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뭐 한 14개 이렇게 막 해당돼요. 네. 그러면 저는 굉장히 특성 경우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건강한 거야. 남들이 보면 그냥 과로하는 사람 같은데 지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과로사 할 위험 제로. 그러니까 의외로 해당되는 게 없으시네요. 근데 우리 청취자님들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거 아마 내가 몇 개 해당되는지. 그래서 한 10개 좀 살짝 넘어가면 내가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만일 위험도가 높게 나오면 일단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보건관리자를 찾아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일 그런 보건관리자가 없는 회사라면 또 중소기업이라서 아예 전문적인 보건관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지역의 산업보건센터 같은 데 가도 되고요. 뭐 그도 없으면 우리 정현성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건강상담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걸면 바로 우선 전화 상담부터 받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산업간호협회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다 건강 상담을 협회 전화는 어떻게 하는데요?
뭡니까 홈페이지 네이버에다 검색해보면 됩니까? 네, 금방 나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네요. 뭐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검색할 때 뭐라고 검색한다고요?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네. 거기에 이제 건강상담 콜센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사실 원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유로 돌아가 보면, 이런 것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는 명제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운동하고 뭐 하고 이런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과로사에 대한 어떤 규정이랄까요? 법적인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런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뇌심혈관 계절암 발병 위험도 평가 이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건강증진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에 뭐 과태료가 있다든지 벌금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권고조항으로만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산업 안전 관련해 가지고 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과로사가 아닌 어떤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업장의 어떤 기준들 중에 뭐 몇 명 이상은 보건 담당자를 배치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뭐 그걸 바꾸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학교에는 호두 보건교사가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직장에는 보건관리자가 있어서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어야 직장인들이 건강해야 우리나라의 정말 생산성도 높아지고 모든 가족들이 같이 건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종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규모로 제한을 하고 있죠. 현재 이제 50인 이상 되는 회사에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는데 50인 이상 되는 회사에 보건관리자를 두라고 하면 비용 부담이 많으니까 300인 이상 되는 데는 아무튼 보건관리자를 두고 그게 또 모든 업종에 보건관리자를 두는 게 아니라 산재가 많이 생기는 주로 제조업 같은 데만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과로사가 제조업에서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서비스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운수업 같은 경우, 또 금융업, 그리고 사무직 IT 쪽, 방송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운수업이나 뭐 사무직만 있는 경우나 금융업 전부 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법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보건관리자가 이런 직장인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어서 사전에 과로사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네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사업장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는 보건관리자가 있으니 그나마 그래도 상황 좀 낫다 이거죠. 네. 근데 문제는 300인 미만을 고용하는 특히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체에는 지금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금융업이라든지 각종 서비스업, IT 산업이라든지 그런데 제조업이 300인 이상도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거죠. 예. 300인 이상이라도. 규모와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네. 특히 이제 금융, 은행에서 네. 과로하다가 사망한 사람들 막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은행 같은데 금융산업체에는 보건관리 자체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뭐 사업장 규모 굉장히 크더라도. 네. 이 문제네,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영세 사업장 이런 데서 보건관리자를 두기는 힘들으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가 이제 이걸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 소방관, 경찰관, 교사, 또 근로감독관 이런 부분은 작년 예산을 열심히 반영해서 일정 정도 늘리게 돼 있는데 아직 보건관리자까지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공무원으로 안 하더라도 한국 안전보건공단이라는 그런 쪽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대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 운수업 콜센터 같이 지금 업무적으로 고용 안 해도 되는 데를 업무 고용하도록 법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고용할 여력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은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예 파견을 해주자.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중공무원을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명의 보건관리자가 5개 정도의 업체를 담당하며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군데씩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직접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화나 이런 것으로 관리를 상당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과로사로 인한 사망률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재해를 많이 예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이 지금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늘리면 꼭 공무원 정원이 아니어도 예산만 있으면 늘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발표가 열차례 됐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 근로자들의 나이가 46세로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적게 있는 근로자들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공익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이제 국가가 뽑아가서 배치를 하자는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 상태가 됐다면 예. 보건관리자가 빨리 와서 그렇죠. 심폐소생술이라도 좀 해줬으면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 아마 미리 발견이 됐을 겁니다. 예. 내 몸이 요즘 이상해요라고 옆에 있는 보건관리자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거고 그럼 보건관리자가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당신은 지금 심혈관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노동 강도를 줄이고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아마 조치했겠죠. 그러면 사망이 안 일어났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병으로 악화가 돼버리면 결국 그건 또 나중에 개인으로도 이제 질환 상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적으로는 그 의료비를 또 따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체류하는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 시간에 그분의 보건관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면서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때 직장 내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면 나중에도 노인이 되어서도 질병이 훨씬 적게 생기고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직장인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우리나라 전체에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정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정혜선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잖아요. 네. 그런데요, 정확하게 앞으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럼 지금 20대가 대체적으로 지금 뭐 한 60만 명쯤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면 40만 명대 시대로 접어들면 그러면 생산 가능률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의 일본처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지금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면 지금 취업이 이미 예정돼 있거든요. 골라서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65세인 노인들을 이제 초기 노인들 75세까지 65세를 75세까지 연장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은 어르신들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든 일은 젊은이들이 하고 약간 덜 힘든 일은 이제 어르신들로 재편하는 이런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는 일을 지금 한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본 경제가 버텨낼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시대로 간다면 아까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평균 노동자들 나이가 우리나라에 몇 살이라고 그랬지 아까? 46세. 맞습니까? 46세? 네, 46세.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한테 10년쯤 지나고 나면 46세가 아니라 50세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서의 그 건강관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요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가지고 시스템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사람답게 살라는 이건잖아요. 알고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주위에 보면은 일만 하고 사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국민 전체의 건강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데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그 이후에 그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건강 문제는 뭐 고용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업무가 이원화돼서 좀 더 서로 연관이 돼가지고 같이 정책 교류가 되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그리고 이 보건관리자를 빨리 많이 배치해가지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또 아플 수 있는 사람을 안 아프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노동시간을 정상화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보면요. 50조의 근로시간 기준에 보면 1주간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규정돼 있고 또 휴게 시간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갖도록 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각종 노동시간 특례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본법을 다 무산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그 업종이 있어요. 운수업이라든지 의료업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노동시간 특례로 되어 있어서 주 40시간이 아니라 얼마든지 노동시간을 더 늘려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집중적으로 과로사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 환자 중에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그 서브 PD가 있었는데요. 그 거제도에서 병원선을 찍고 있는 제작진의 이제 PD였는데 이분이 나이가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진찰을 받고 나서는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로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 곧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것 같고 우리 약혼자를 결혼하자마자 미망인으로 만들 것 같아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둔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하냐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 시간이 있다 보니까 대본이 대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본 나오자마자 바로 촬영에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하더만요. 그러니까 방송되기 전까지 거의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또 못 자면서 며칠씩 그렇게 지내는데 한 건 치르고 나면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또 바로 그 다음 건 나오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그 젊은 사람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저도 그쪽 이제 일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살아보니까요 운동도 중요해요. 예. 근데 잠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잠을 자면 건강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데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어떤 경우는 아침에 9시 방송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특수한 경우긴 하죠. 근데 그 전날 잠잔 게 한 4시쯤이었어요. 9시부터 시작해서 방송이 녹음이 끝나고 나면 그걸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중간에 그 다음 방송 구성도 만들어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 광고 상담도 해야 되지. 다음에 광고 카피도 만들어야 되지. 무슨 세금 문제 같은 거 있어서 세무도 봐야 되고요. 그러다가 다시 그 다음 방송 준비를 하고 방송 녹음을 같이 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편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 준비하고 하다 보면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3시쯤 끝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분량이라는 게 근데 저는 아까 그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거.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쫓겨서 스트레스 받아서 하진 않아요. 이거 이제 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좀 건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근데 뭐 직장인으로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해고의 위험 같은 걸 감수해야 되고 저는 예전에는 이런 거 잘 안 할 때는 이런 거 안 할 때는 그냥 일을 직장이 무조건 시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추가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만요. 임금 구조를 연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못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당화시키고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법적으로는 주 40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은 이 연장 근로의 제한도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노동시간 특례 제도 때문에 예를 들면 주당 최대 연장 시간을 12시간을 해주니까 40 플러스 12시간은 52시간이 최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 근무 요게 이제 16시간까지 허용하거든요. 그러면 합계 주당 68시간이 합법적인 근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려 했더니 구피디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가 거꾸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을 하니까 업무에 비해서 고용이 너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근로시간을 단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단축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급여 부분을 다른 거로 보전을 해주는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기를 집권 기간 내에 근로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 지금 2100시간쯤 되잖아요. 정확하게 2086시간인데 이걸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한 200시간 정도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52시간 요거라도 확실하게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금 이게 특례 제도이죠.
그렇죠. 좀 특례제도가 없어져줘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정부는 그렇게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는 이제 왜냐하면 특례제도로 세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 기간 동안에 마치 우리가 최저임금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해 주듯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노사정 합의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늘어나니까 예. 일자리 워크쉐어 잡쉐어가 가능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그런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출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낮 업무 시간대에 사무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얼핏 직원들이 창을 감추는 걸 봤어요. 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느니 대학로 가서 어디 극장 가서 영화나 연극 보고 오세요. 일 필요할 때 서로 이렇게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제를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 효율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저녁 7시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결국엔 망했죠 뭐. 근데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튼 칼퇴근을 제일 원하죠. 직장인들의 바람은 6시에 칼퇴근하는 게 바람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휴일도 계속 일을 해야 돼서 월화수목 금금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가 바뀌어서 정말 직장에서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 휴일에도 쉬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휴식 있는 삶이 만들어지면 이런 과로사도 줄어들고 정말 행복한 우리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은 경각심 갖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고를 당한 뒤에서야 하면 늦는 거고 본인도 본인의 건강을 돌봐야겠지만 네. 국가가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우리 산업보건 이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한국산업간호협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거 한 말씀 하고 끝내면 좀 딱 좋겠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건강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직장에서 나가서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그거를 상담하고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꼭 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일부 업종만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들을 배치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꼭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만들어지겠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8년이 그 원년으로 가죠. 네. 이렇게 점점점 나아지는 나라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첫 방송에는 2018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